자, 이제 고객 분포에 따른 상권 분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전통적인 그 방식에 의한 상권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그 패스트푸드다. 그럼 한식형 패스트푸드냐, 양식형 패스트푸드냐에 따라서 1차 상권과 2차 상권, 3차 상권을 이렇게 이제 그 반경 200m, 500m, 1000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500m, 1000m, 1500m 양식형은 이제 고급 레스토랑들은 1kg, 1.5kg, 3.5kg, 그다음에 고급 음식점들, 뭐 뷔페 식당도 다 해당이 되겠죠. 뭐 고깃집들도 해당이 되겠죠. 한우를 파는 고깃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러면 1500m, 2500m, 5kg까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전통적인 거였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1차 상권을 이제 고객의 65%에서 70%,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로는 500m 이내. 그다음 2차 상권을 20 이제 5%에서 30%의 고객이 오는 걸로 가정을 하고 도보로 20% 이내, 거리로 1km 이내. 3차 상권을 전체 고객의 한 10% 정도가 오는 걸로 계산을 하고 도보로 30분, 거리로 1500m 이내. 이런 식으로 상권 분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많이 의미가 없어진 게요. 요즘은 이제 자동차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이제 도시명 상권들의 분포를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차가 다 있죠.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거주 환경 자체들이 많이 변하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사실 이제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외식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경기도 같은 외곽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집을 기점으로 차로 2, 30분 정도 거리에 가서 외식하는 거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동차와 도보가 아니라 자동차 거리로 5분에서 10분은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2, 30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차로 1시간 정도 이상 간다 그러면 좀 특별하게 우리가 좀 고민해서 가야 될 곳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거리 제한이 상당히 없어졌어요. 저도 집이 이제 지금 용인에 제가 죽전 이제 보정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외식을 할 때는 분당, 판교, 그 다음에 수원 이런 데들이 다 우리가 외식할 수 있는 거리 반경 안에 들어갑니다. 이곳들이 다 차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들이고요. 대부분 여기 사는 사람들은 뭐 차로 한 20분, 30분까지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외식하는 데 있어서 제한점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수도권에 사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인식을 이미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도시에. 외식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1시간 정도는 가서 친구들하고 충분히 만나서 외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또 가족들끼리 모임을 한다 그래도 뭐 그런 거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없어졌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표들은 이제 과거에 좀 국한돼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성격별로 상권을 분류해 보면 주택가 상권인지 이제 주택가는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는 좀 전통적인 주택가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거나 아니면 이제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동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가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빌라들이 몰려 있거나 자 아파트형 주거형은 이제 대부분 다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들은 뭐 중심 상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제 상권 성공 사례 보여드리면서 저희 동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생긴 도시들이 대부분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형 주거 단지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죠. 다 그냥 주변에 전부 아파트 단지들만 있는 거죠. 전부 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개포동 떡볶이집 있죠. 거기도 주변에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예. 주택이 일부 있기는 있지만 전체 인구의 10%도 거주를 하지 않고 90%는 다 아파트에 거주한다. 요새 그래서 이제 이런 주거형 아파트 단지들 상권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번화가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강남역, 종로, 뭐 이런 것들, 명동 이런 것들이 번화가를 할 수 있겠죠. 쇼핑타운형은 어딜까요? 쇼핑타운형. 쇼핑타운형은 이제 주상복합 쇼핑몰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군데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타임스퀘어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뭐 이마트를 중심으로 하면 쇼핑타운형, 백화점 중심의 쇼핑타운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롯데몰이 있다. 그럼 이거 대표적인 이제 쇼핑타운형이 되겠죠. 자, 교회형.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나가서 이제 교외의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그런 음식점 단지들이 있죠. 일산 같은 경우는 뭐 백마역 주변이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분당 판교권에는 뭐 고길이, 뭐 운중동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이제 광주 쪽에도 있고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런 외식 이제 음식점들이 쫙 이렇게 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 주차장들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이런 거죠. 노변형은 이 길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상권은 여의도나 뭐 강남 테헤란로 이런 데처럼 대부분 이제 주변에 사무실들을 끼고 있는 곳들을 말하는 거죠. 자, 학생 상권은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있는 곳도 학생 상권이고요.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 초등학생들이 몰려 있는 곳들도 학원가들이 요즘은 학생 상권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학가 상권들은 대학교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격별로 상권들을 분류를 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이런 상권 유형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도 A급 상권인지 뭐 B급 상권인지 C급 상권인지로 보통 나뉩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평수가 몇 평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A급인지 그 다음에 또 B급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20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평인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30평 이상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지금 세대의 여러 가지 형태들로 보면 30평 이상의 거주지가 많은 곳들이 A급 상권. 그 다음에 이제 20평대들 이 주종목을 이루고 있는 곳들이 B급 상권. 그 이하들이 보통 이제 C급 상권으로 보는 거죠. 이제 평수가 아주 낮은 곳들.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A급으로 아예 보는 곳이 없고요. 주변의 상권의 인구가 1통행량이 5,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그러면 이제 뭐 B급 상권 정도로 분류를 하고요. 5,000명 미만인 경우는 C급 상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는 1통행량 인구가 15,000명 이상이면 A급 상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 10,000명 정도면 B급 상권, 10,000명 이하는 C급 상권으로 봅니다. 또 병원과 상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0배 되면 이제 큰 종합병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주변에는 이제 하루 일일 환자들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제 대형 병원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병원들 있죠.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이런 데들은 하루 그 외래 오는 환자들이 몇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초 A급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주변은. 그래서 400배 이상의 12,000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면 A급 상권으로 보고요. B급 상권은 이제 뭐 배두수 200배는 이걸 우리 준종합병원이라 그러는데 이런 2, 300배드의 그런 병원들이 있는 곳들의 1통행량은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B급 상권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미만에 이제 8,000명 미만에 이제 그런 병원들이 있는 곳들은 이제 8,000명 미만의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이런 것들이 이제 C급 상권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상권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가하고 주택가가 같이 있다. 아니면 아파트하고 병원이 같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서울병원 같으면 이제 병원이 있고 주변에 대부분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을 이제 혼합형 상권으로 분류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들은 이제 인구의 통행량만 기준으로 이제 등급을 산출하기보다는 주변의 여러 가지들을 다 고민을 해서 이제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 기준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근데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누는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요즘에 성수동 많이 놀러 가시죠? 예, 성수동에 이제 그 핫한 그런 카페, 커피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상권에 해당하죠? 예, 여기 그 성수동 가면 단독주택지 상권이에요. 거기 성수동 골목이. 예. 근데 지금 여기 일일 유동인구 자체가 평일날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주말에는 정말 많고요. 그게 이제 그런 특정한 카페들이 모이면서 여기에 이제 하나의 새로운 상권들을 형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상권 유형에 따른 분류가 의미가 없는 것도 되게 많고 동네에 있는 상권들이
동네 시장들이 요즘 골목 상권 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그 골목 상권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대형 쇼핑몰들이 생기면서 그런 형상들이 벌어진 겁니다. 뭐 타임스퀘어나 롯데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기는 주변에 차로 한 뭐 1시간? 30분 이상 이상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롯데몰이나 타임스퀘어들이 끌어들입니다. 뭐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뭐 반경이 더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히려 이 상권의 의미들이 많이 좀 퇴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골목 상권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저는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너무 이제 사람들이 골목 상권을 탈피해서 갈 곳이 너무 많아진 거죠. 예. 그다음에 주말 되면 집 근처에서 뭘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뭔가 쇼핑을 하거나 즐길 거리를 찾거나 뭐 외식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전통적인 어떤 상권 분류들이 많이 퇴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상권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최근에 서울에서만 놓고 볼 때 가장 이제 그 핫했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홍대 주변이죠. 근데 홍대 주변 상권이 어떻게 팽창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 이게 상권 팽창하고 굉장히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성수동도 마찬가지인 게 성수동도 이제 지금 사실은 그 지금 카페들 거리가 있는 곳이 서울숲을 중심으로 이제 카페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지금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홍대 상권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홍익대학교죠. 원래 홍대 상권은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이 앞에만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여기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팽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팽창을 하게 되냐면, 자, 예. 일단, 자, 이 거리를 중심으로 이 합정동 카페 거리로 이제 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합정동 카페 거리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죠. 여기는 이제 홍대 클럽가들이 요 중심에 있고, 이제 출판사 관련 업체들이 사실 이쪽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올 곳이 없다 보니까 상권이 일로 팽창을 한 거죠. 예, 상권이 팽창을 하고, 그 다음 또 어디로 팽창하기 시작했냐. 자, 이쪽으로 먼저 팽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자 이쪽이 어디죠? 망원동, 성산동, 합정동 이 주변으로 다 상권들이 팽창하기 시작해서 카페들이 이 주변에 다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쪽 주변에도 엄청나게 생겼죠. 여기는 뭐 옛날부터 많이 생겼었고 예, 망원역 중심으로 자 이렇게 해서 서교동까지도 이제 카페들이 음식점들이 골목골목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 추세로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홍대 주변 상권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홍대 상권이 요즘에 이제 좀 과도한 그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홍대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홍대를 떠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많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옮겨가는 곳이 성수동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권이 저는 항상 이제 생물처럼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한때는 신촌 이대가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갔던 시절도 있었어요. 명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동도 굉장히 잘 나가다가 명동에 사람들이 빠지면서 그 명동을 외국인들이 사실 채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빠지고 나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명동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나요? 예, 명동 정말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비즈니스 호텔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게들도 문 닫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폐업한 곳들이 굉장히 많고, 정말 옛날에 그런 어떤 명동 거리라고 찾아볼 수가 없게 됐죠. 자, 이태원이 한동안 굉장히 잘 나갔었죠? 근데 이태원에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이런 현상들이 그 주기적으로 이런 상권들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정자동 카페거리, 백현동 카페거리라는 곳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탁하 맛이 갔어요. 그 보정동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도 보정동 카페거리라고 있어요. 여기도 한번 굉장히 크게 떴다가 여기도 완전히 사람들이 밀물처럼 싹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한 이제 2년 전부터 다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냐면 여기도 임대료가 좀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상권에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이제 건물주들이 이 상가들하고 상생하는 그런 전략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안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상가연합회도 생기고 그 상가연합회들이 같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니까 또 빠져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유입시키고 뭐 이런 계기가 됐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상권들은 그 홍대 상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연합체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임대료가 상승이 되면 거기 있는 가게들이 빠져나가는 현상들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다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홍대 상권 주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이게 이제 그 팽창이 어느 정도 심하게 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곳이 여기죠. 예, 근데 이게 연남동, 그 다음에 망원동, 합정동, 상수동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상권이 팽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주말에 뿐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평일날은 여기 썰렁합니다. 그래서 가게들이 장사가 다 안 돼요, 전부 다. 제가 이제 홍대 상권에 있는 그 이 주변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 이제 예전에 한번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벌써 한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이미 이 홍대 주변에 있는 상권에 임대료를 제 달짜에 못 내는 사람이 한 80%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합정동에 제가 이제 좀 잘 아는 뭐 그 인테리어 사무실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합정동을 제가 자주 다니고 그랬었는데 거기도 가면 그 카페들이 주변에 맨날 바뀌어요. 예, 맨날 바뀝니다. 예. 자, 그런 얘기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고 이제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권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강남역을 무조건 1번으로 꼽습니다. 예, 강남역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지 않고 불패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강남역은 정말 그 20대 메카입니다. 메카. 예, 여기 보시면 뭐 10대부터 60대 학생, 회사원, 외국인 등 다양한 수요가 공존하는 그 강남역 상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20, 30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여기는 그 강남대로는 오피스가 밀집해 있기도 하지만 학원 타운입니다. 학원. 유학원, 대학교 셔틀버스, 그 다음에 대부분 뭔가를 배워야 되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20대가 뭔가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 취업을 위해서 뭔가 배워야 되는 사람들, 이런 학원들이 여기에 절대적으로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이제 셔틀버스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나다니는 곳이었고요. 저도 20대 때 여기서 놀았어요. 20대 때. 근데 지금의 20대들도 여기서 놉니다.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학원을 다니고 저도 여기서 학원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 학원들이 많다, 유학원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온갖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들도 다 여기 몰려 있습니다. 예. 여기는 흘러가는 상권이 아니라 목적형 상권이에요.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다 여기서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학원을 가기 위해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 뭔가 특정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교통, 환승 엄청나게 좋죠. 여기서 수도권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든 버스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광역버스들이. 분당선 있죠. 그 다음에 그 지하철들이 촘촘하게 동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가서 양재를 가면 양재에서도 강남 이제 강동 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강서로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2호선이 전체를 타고 순환하는 선이 지나다니고 신분당선이 수원까지 내려갑니다. 엄청나죠. 이 강남역 상권은 정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있는 그 어떤 컨텐츠들은 바뀌어도 20대들과 30대들을 위한 소비는 여기서 계속된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강남역 주변에는 저녁 되면 잘 되는 집들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저녁에 술을 먹거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약속하면 주말에 약속하면 강남역 몇 분 출구 앞에서 만나. 저희 때는 강남역 뉴욕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요즘은 이제 강남역 5번 출구, 몇 번 출구 앞에서 만나. 이게 굉장히 유행이죠. 예. 자, 강남역 주변 상권의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강남대로가 있죠. 신논현역하고 이제 강남역 사이가 여기가 핵심 상권입니다. 여기가 핵심 상권이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이 뒤에 이변 도로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골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다 뭐 고깃집 골목도 있죠. 여기 고깃집 골목도 있고 뒤에 카페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있고 이 안에서 20대들, 30대들이 엄청난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예. 뭐 먹자골목도 여기 뭐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도 있고 이 다 여기 이제 중간에 뒤에 다 먹자골목들이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다 먹자골목. 다 이쪽 뒤쪽도 다 먹자골목. 예. 자, 이게 이제 강남역의 이제 그 핵심적인 상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피스가라고 보기 저는 힘들어요. 여기는 오피스가는 이제 이 강남역을 벗어나는 이쪽이 주로 이제 오피스가라고 다 할 수 있죠. 이쪽 주변들이. 이쪽이 오피스가고요. 여기는 대부분 빌딩들의 이제 학원 시설, 물론 회사는 요 밑에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20, 30대를 노린 학원, 병원 뭐 이런 것들이 다 밀집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유동인권 상위 10대 상권을 놓고 보면 이제 강남역 북부하고 남부를 중심으로 하는 유동인구가 제일 많죠.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15만 명.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남포동 자갈치 시장, 서울 선릉역, 잠실역입니다. 선릉역하고 강남역은 뭐 같은 역세권으로 봐도 되죠. 선릉역은 이제 환승도 기사도 하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 이제 오피스, 삼성동으로 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여기 해당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영등포구청역. 우리나라 부신권 중에서 이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영등포. 그 다음에 울산시청. 그 다음에 명동역. 자, 영등포시장역. 그 영등포구청역하고 영등포시장역은 한 정거장 차이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 그 서부권, 인천권까지 연결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등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역. 그 다음에 삼성역. 이게 10대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릉, 강남, 이제 강남역, 삼성역 이렇게 이제 3대 이 유동인구는 거의 30만 명이 넘는다. 이거 엄청난 거죠 서울에서. 그 2호선의 그 세정거장 정도가. 자, 그다음에 역세권을 통해서 이제 상권을 분류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제 대치역입니다. 대치역인데요. 대치역은 이제 뭐가 유명하죠, 여러분들? 대치역은 학원가입니다. 학원가.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을 중심으로 여기에 엄청난 학원들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치역 상권은 이 대치역을 중심으로 7,000세대 아파트가 엄청나게 있고요. 2차 상권을 노리면 거의 3만 세대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3차 상권까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개포동 떡볶이 골목이 여기거든요. 여기 2차 범위에 들어갑니다. 거의 이제 5만, 6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들이 분포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학원을 오냐? 전부 대치동으로. 다 이 대치동으로 다 이렇게 몰려서 학원을 옵니다. 이 대치동 상권이 그래서 엄청난 상권이죠. 모든 사람들이 학원을 다 일로 온다. 그래서 역세권은 이런 역세권을 중심으로 뭔가 발달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원을 그려서 1차 상권, 2차 상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치동 상권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약간 특수 상권이고요. 뭐 역세권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이렇게 범위를 그려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이 있는 상권이 돼야지만 이런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좋은 입지, 나쁜 입지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입지와 상권을 조사를 할 때 여기다 이제 이걸 보고 OX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입지 이제 보면 뭐 나쁜 입지 체크리스트겠죠. 그래서 보면 뭐 통행 인구와 머무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냐 O다 X, 약속 장소로 이해하기 편한 장소냐 O, 뭐 그다음에 사무실이 많은 지역인지 주차가 용이한지 이건 입지입니다. 입지. 그 우리가 이제 내 가게가 들어갈 그 주변을 살펴서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그 주차가 용이한지, 뭐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통행로 동선, 그다음에 건물 코너에 입점한 건지, 주변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지형이 낮은 지역인지, 적정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지, 뭐 또 이제 주변 점포들은 이제 비어 있는지, 성업 중인지 이런 것들. 뭐 비어 있으면 당연히 그 상권이 안 좋다는 얘기죠. 주변에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인지, 예, 점포가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 상권으로 진입하는 통행로 주변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꼭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인천에 뭐 정말 주택가 뒷골목에 간판도 없는 가게인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거든요. 그게 가능해진 이유가요. 이 그 핸드폰을 쓰면서 지도 앱이 발달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예. 그래서 지도 앱에 주소만 있으면 사람들이 요즘은 다 어디든지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또 지도 앱을 통해 가지고 뭐 대중교통 검색까지 다 되니까 차 없는 사람들도 전부 다 갈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나쁜 입지 체크리스트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건물주가 현재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다. 이거 당연히 안 되죠. 이거 조사해봐야 됩니다.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싸거나 권리금이 없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건물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 다 띄워가지고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란한 광고와 분양을 하는 특수목적 상가다. 예,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광고 그 1층에 그 이제 분양 사무실 있고 이런 데들이 있다가 그 빠지면 굉장히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 주인이 자주 바뀌는 점포인지. 자, 주변에 식당이 없다. 이거 무슨 의미죠? 예, 유동인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식당이 없다라는 거는 경사진 곳에 위치한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경사진 곳에 위치하면요. 이제 홍수나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이거나 이럴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 주변에 같은 업종의 큰 점포가 있다. 점포 맞은편에 건물이 없다라는 거는 상권이 형성되기 좀 힘든 거죠. 상권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했다. 홍대가 이런 거죠. 상권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 지역인 거죠. 자, 왕복 4차선 이상의 큰 도로가 상권을 양보한다. 이건 뭐냐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건너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유동인구의 흐름이 빨라서 그냥 지나치는 지역인지. 자, 주변 가게 간판이 낡거나 변색되었다. 이거 무슨 의미죠? 주변에 상권에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가게를 그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뭔가 한 곳이 있다라는 거는 요즘에 그게 또 뭐 맛집이 되는 집들도 노포의 맛집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가게들이 간판이 낡고 오래되었다 그러면 그 상권은 이제 죽은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점포 전면이 너무 좁거나 간판 설치가 어렵다.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뭔가 보여지는 게 잘 안 보여지면 되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그 간판 자체를 되게 굉장히 작게 만드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전면에서 보면 그 과거에 이제 노출돼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광고 간판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찾아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의미가 없어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변 도로가 지저분하다.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그 골목이 더럽다라는 거는 그 상권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주변에 공터 빈점포가 많다. 이거 당연히 안 되죠. 그다음에 도로 폭이 지나다닐 수 없을 만큼 좁다.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하거나 뭐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뭐 간판을 달려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인부들이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실어 날라야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철거할 때 돈이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상권과 입지, 나쁜 상권과 입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요즘은 좋은 상품과 서비스, 상권과 입지와 상관없이 성공 창업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인천에 뭐 간판이 없는 집인데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빵집이 있거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요. 정말 그런 집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사례를 좀 성공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상권
것과 입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과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 소과제인데요. 네, 가상 창업 공간이 이제 오픈되어야 할 곳.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상 창업을 어디다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권과 입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 지도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1차 검색을 해보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하는 동네에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뭐 요즘 뜨는 곳, 핫한 곳 이런 곳들에다가 여러분들이 내 가상 창업 공간을 밀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이 팀별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과제고, 자 이건 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별로 해서 이제 과제방에다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의 입지, 자, 선택하는 겁니다. 상권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입지를 조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후보지 두 곳을 선정을 해서 선정 이유, 그 다음에 위치가 어딘지,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임대료, 관리비와 보증금이 얼마인지, 뭐이 정도까지만 조사를 한 후보지 두 곳을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게를 이 후보지 두 곳 중에 이제 창업을 하려고 그런다라는 선정 이유하고 위치,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요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표 한 장 정도로 만드셔가지고 소과제 방에다 올려주시면 됩니다. 팀별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것들은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 114 검색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그 위치 주소를 넣으면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상가에. 그 이제 특정한 상가가 비슷한 상가의 평수 뭐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그 지역에 뭐 1층이면 1층, 2층이면 2층에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은 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 이게 이제 상권과 입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번 주 소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과제는 제가 소과제 방에다가 다시 한번 공지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7주차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 일단 다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